네, 사이버 공간에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와서 검색도 하고 각종 정보도 취득하고 대화도 하고 뭐 자료도 이용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간에는 그와 같은 순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순기능. 그런데 그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거 사이버 공간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간 동안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으로는 예를 들면 학술 정보, 교육 정보, 상식, 일반 상식을 말하는 거죠. 또 전문 지식도 포함해서 아주 그야말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들을 모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활성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마주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채팅이라고 하죠. 채팅. 뭐 글씨로 타이핑을 쳐서 채팅을 할 수도 있지만 화상 채팅, 그래서 카메라, PC에 달린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상 채팅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화상 회의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하면 화상 채팅이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하면 화상 회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해도 그냥 채팅일 수가 있겠죠. 회의가 아니고 뭐 3명 내지 5명, 뭐 10명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화상 채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화상 교육, 화상으로 직접 강의실에 가서 듣지 않고 화상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뭐 인강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뭐 인터넷 강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플립 러닝 강의도 그렇고 수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다 이 화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글, 책, 그림,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짧은 동영상, 긴 동영상, 영화, 드라마, 또 음악, 정말로 모든 자료를 다 사이버 공간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것에 반해서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것을 비대면성이라고 하는데, 대면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또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가장 큰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아무 때나 밤 2시, 3시에 해도 되고 오전 10시, 12시에 해도 되고, 잠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 무제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미국 사람과 함께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과도 할 수 있고, 또 뭐 우주정거장에 나가 있는 사람과도 채팅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안 지나면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알려진 각종 정보, 그것이 불법 정보이든 합법적인 정보이든 그런 정보는 강력한 전파성을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신속하게 전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된 어떤 그 여러 가지 불법 정보는 회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면 그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그야말로 극심합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불법 정보, 피해 내용을 포함해서
수많은 불법 정보는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역기능은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란물, 도박 사이트, 불법 복제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음란물이나 사이버 도박 같은 것은 개인이 신이 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불법 복제물도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모욕과 명예훼손은 본인이 신나는 것보다 이 피해자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피해자. 물론 불법 복제물이나 음란물이나 도박도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 또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그 모욕과 명예훼손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학교에도 나갈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까지도 시도하는 그런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욕과 명예훼손이야말로 가장 큰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물론 사이버 음란물, 불법 복제물, 사이버 도박 사이트, 자살 사이트, 각종 불법 자료 유통 공간 이런 것도 사이버 공간의 기본적인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과 좀 결부가 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짜 뉴스라든지 기타 허위 사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역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우리가 사이버 범죄, 경찰청에서 유형화 시켜놓은 범죄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침입하거나 또 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해킹,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다거나 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에 침입을 한다거나 또 들어가서 자료를 유출해 낸다거나 또 자료를 아예 망가뜨려 버린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해킹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도스라는 것은 Denial of Service라는 겁니다. 서비스를 거부한다라는 거고, 한 사람이 이 시스템 저 시스템에 접속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큰 효과, 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이 D자를 하나 더 붙여서 디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격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합니다. 분산된 도스 공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을, PC를 오염시켜 놓고 그 오염된 PC를 통해서 다량의 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는 그러니까 그냥 도스 공격과 디도스 공격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를 유포한다거나 스파이웨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악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도 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기타,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다 그런 범죄 유형을 미리 입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장애를 가져오는 업무방해죄라든지 어떤 기업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 특히 컴퓨터에 장애를 가져오는 업무방해를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라고 부르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이것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범죄인데,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 범죄를 달성하는 경우를 인터넷 사기라고 부르죠. 그냥 현실 공간에서 만나서 사기하는 것은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인터넷 사기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 사기,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만나서
물품을 주고받고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사기였다 그러면 직거래 사기가 되는 거고, 또 쇼핑몰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쇼핑몰을 통해서 범죄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타 인터넷 사기에서 인터넷 사기죄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라는 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금융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피싱과 같은 피싱 범죄, 또 파밍 범죄,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 피싱,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금융 범죄입니다. 피싱을 통해서,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융범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넷 피싱, 메신저 피싱, 무슨 SNS 피싱, 또는 스마트폰 피싱, 이런 것들 다 피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초에는 인터넷 피싱으로 다 개념을 포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럴듯하게 은행이나 카드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는 것을 파밍이라고 하죠. 파밍. 네.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금 인출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메모리 해킹이라고 하는 수법이라고 하죠. 네. 몸캠 피싱은 이것은 음란 화상 채팅을 하다가 그것을 상대방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피싱 범죄를 몸캠 피싱이라고 하죠. 다 금융 범죄입니다. 결국은 돈을 뜯어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 금융 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위치정보 침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침해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복제를 통한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있겠죠.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송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사이버 저작권 침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한 사이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해당이 되죠. 스팸 메일을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스팸 메일을 보내는 것은 과태료에 부과 대상이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해가지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의 불법 거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인증 관련 위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불법 컨텐츠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이용 범죄를 뺀 나머지는 다 불법 컨텐츠 범죄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물이겠죠. 음란물.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사이버 음란물죄가 되는데, 대체로 일반 음란물죄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중에서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것을 아동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렇게도 부르죠. 두 가지 음란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다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도박도 도박 사이트에 어떤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불법 컨텐츠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적, 기타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과 모욕과 같은 거,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하는 범죄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같은 사이버 모욕은 불법 컨텐츠 범죄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있죠.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보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부른다. 현실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가 없는데, 사이버 스토킹은 1년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그냥 일반 현실 공간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빨리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타 불법 컨텐츠 범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4년간 사이버 범죄의 통계를 보면 총 발생 건수가 11만 건, 14만 건, 15만 건,
13만 건 이렇게 해서 한 15만 건 내외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가 있는데 가장 많은 범죄의 유형을 보이는 것은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여기에 인터넷 사기라든지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적발된 것만 15만 건 정도 매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현상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 이란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유용한 자원은 중국적으로는 무용한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이런 무용한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사이버 엔트로피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상에도 이와 같이 무용한 쓰레기 정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이버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사이버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레미 리프킨이 엔트로피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한 것처럼 저도 좀 다르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는 현재 모욕과 명예훼손성 댓글 등 게시물, 또 사이버 음란물, 불법 복제물, 도박 사이트, 자살 사이트, 절대로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무용한 엔트로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제레미 리프킨이 쓴 엔트로피와 제가 사용하는 사이버 엔트로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연력학 법칙이죠. 제1법칙은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에너지는 사용 전과 사용 후가 결국은 변화된 에너지일 뿐이지 총량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은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반드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면서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1865년에 연력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재는 단위를 만들어 놓고 이 엔트로피를 정해서 이 엔트로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사회과학자가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지구이든지 우주이든지 어디서든지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많은 에너지는 일부는 쓸 수 없는 에너지로 환경오염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국은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레미 리프킨의 이 엔트로피 세계관을 저엔트로피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사이버 공간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불법 정보, 즉 엔트로피,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사이버 공간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종말을 가져올 수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종말이라는 책을 제가 써봐야 되나요? 네, 어쨌든 저 엔트로피 사이버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은 성역이 아니죠.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대 문명의 최대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는 모욕과 명예훼손성 글들, 음란물, 불법 복제물, 도박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 정말로 무질서하고 무용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엔트로피의 증가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엔트로피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무질서하고 무용한 공간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규제가 불가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버 공간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의 과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또 자유시장 경제의 이념은 최대한 지켜져야 할 보호법익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사이버 공간의 안전은 좀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규제는 이른바 자율적 규제라고 할 것입니다.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는, 통제하는 자율적 규제가 가장 이상적인 규제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주의 현상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환경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수많은 엔트로피, 즉 수많은 불법 행위와 불법 정보로 사이버 공간상 엔트로피의 증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엔트로피의 증가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않아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문을 닫아야 할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제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